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잘 안 돌아와지죠? 예.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아직 휴가가 안 끝났나 봐요. 그래서 길에 차가 없어요. 오늘 나 9시에 왔어요. 30분이나 빨리 왔어요. 어저께도 9시 도착했어요. 종로에도. 예, 차가 없어. 아, 이렇게만 차가 없으면 차 끌고 다니기만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 또 월요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상 복귀니까 아무래도 좀 서막히고 하겠죠. 근데 또 그래 보면 또 우리 또 마음속에 공부도 또 심란함이 커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이고 벌써부터 오늘 건축법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주택법하고 농지 살짝 보고 그럼 또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또 새로운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뭐 중급 과정이라고 하는데 다음 달에는 좀 할 게 많아요. 일단 오전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본 이론 나가면서 필수 지문 중요한 건 좀 챙겨드릴 거예요. 다 풀기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요즘에 숙제로 하고 있는 거 수업 듣고 나서 필수 지문 보고 내가 올리라고 했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3월달에 가서 하면 되게 바빠요.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해놔야지 그때가 편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3월부터는 또 기출문제 특강이 또 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우리는 따로 문제집이 없고요. 지금 여기 교재 나와 있는 뒷부분에 기출지문이 있어요. 그렇죠? 6주 정도 해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진도별로. 챕터별로 기출문제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기출지문하고 36개 기출문제하고 해가지고선 3, 4월 달에 오후에 이론 진행하면서 연결해서 할 거예요. 6주 정도. 매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니까 미리미리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스스로 혼자 반복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 진행되는 거를 다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게 맞아요. 들으면서 같이 보는 게 맞다. 솔직히 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우리는 오프라인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동영상을 혼자 보고 합격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10명 중에 2명, 3명이 붙는다. 동영상 보고 붙는 분들이. 근데 현장 학원은 10명 중에 6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죠. 그만큼 관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현장 강의를 댕기는 부분에 대한 장점을 살리셔야 돼요. 동영상 보는 것처럼 하시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많은 특강 같은 게 진행이 되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불편하지 않고 시간만 있으시면 듣는 게 나쁘진 않다 하는 부분인 거죠. 반복하기 위한 수단인 거니까요. 오늘은 건축법에 대한 부분 좀 봐볼게요. 건축법 어저께도 뭐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복귀를 안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안 나오셨는데 어쨌든 안 나오신 분들 동영상 봐야 됩니다. 건축법은 7문제가 나오는데요. 작년도 문제도 그랬지만은 보통 처음 보는 문제가 한두 개쯤은 나와요. 많으면 3개쯤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번 설명하다시피 11, 12 얘기했듯이 3개에서 4개 정도 문제는 맞추는 게 우리의 매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매번 제가 검토를 해봐도 매번 나오는 문제들은 4개까지는 커버가 돼요. 일반적으로. 많으면 5개.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제가 6문제를 맞췄어요. 한 문제 빼고는 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타율이 높은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 일산 방문각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공법 점수가 안 나와서 안 된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 공시세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서 막판에 꽈락 나오신 분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걱정이긴 해요. 여러분이 공시세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까짓 거면 나중에 하지 뭐. 제가 말로 농담처럼 하지만 그거 안 우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분량은 해줘야 돼요. 수업도 안 듣고 전혀 안 하다가 막판에 가서 해야지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따로 자습 시간을 빼서 공부하는 건 아니어도 매주마다 수업 시간을 빠진다거나 복습을 빼먹는다거나 이거는 안 돼요. 따로 시간 내서 별도로 공부하는 건 아닐 수 있어도 요일마다 나오는 수업은 듣고 적당한 복습은 해줘야 돼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건 뭐죠? 추가 공부가 필요한 건 민법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공법이에요. 개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전화 왔어요. 저한테 성욱이한테 뭐라고 했냐고 나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하시오. 말도 안 했어요. 됐고요. 그래서 7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서너 개 정도의 문제가 맞추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요.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공부하는 건데 건축물을 뭐하죠? 건축하는 거, 대수선하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거, 용도 변경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과정 11, 12월 할 때 용어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용어 관련된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후딱후딱 진행을 하고 내용들을 보고요. 뒷부분의 본론들을 오늘 많이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적법하냐?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뭐다?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걸로 가름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건축물에 대한 법이에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같은 행위를 할 때 허가받는 절차, 건축 제한, 제한 특례 이런 것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행 강제금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이 파트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나올 타이밍인데 안 나오고 개기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언젠간 나올 때가 됐는데 요번에 그런 것도 아마 두세 개쯤은 실제 기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저의 적중률은 100%. 이유는 나올 때까지 얘기하니까 나올 만한데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차고 넘치는 게 두세 군데가 있어 사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 나올 거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용어 정의 첫 번째 보시면은요. 기본 용어 정의부터 우리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 건축물이라는 걸 배우는 게 당연히 우리 건축법의 핵심이에요. 뭘 배우는 게요? 건축물이라는 걸 배우는 게 건축법의 핵심인데 건축물을 배우려면 건축물을 이루는 주요 구조부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주요 구조부가 뭔지를 모르면 건축물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요 구조부 뭐가 될까요? 우리 배웠죠? 내력벽이다. 내는 뭐라 했어요 제가? 견딘다. 그렇죠? 내력, 힘을 견디는 벽이다. 하중을 견디는 거죠. 그러면 기둥과 함께 모두 내력벽도 주요 구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력벽도. 그렇죠? 건물의 하중을 부담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둥과 기둥이 있을 때 기둥과 기둥의 수평재 이렇게 기둥과 기둥 수평재를 보호하는 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전화 왔어요. 그냥 모르는 게 보를 잘 모르시거든요. 보. 그래서 보는 수평재의 하중을 부담하는 거. 수직체 하중 부담이 뭐다? 기둥이라고 한다면 보의 의미를 잘 아시면 됩니다. 우리 뭐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대청마로 누워있으면 정 가운데 쫙 두꺼운 보 있잖아요. 대들보라고. 정 가운데 기둥에 두꺼운 보 있지 않습니까? 수평으로 쫙 뛰어 있는 거. 뭐라고 하면 쫙 써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게 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얹기 위한 틀을 뭐라 하죠 우리가? 지붕틀이라고 하고 바닥, 주계단까지를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면 내력벽, 기둥, 내기, 바보,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모르겠으면 바지 보내주기. 이래도 됩니다. 같은 소리예요. 바지 보내주기 주요 구조부. 시작. 바지 보내주기 주요 구조부. 바닥, 지붕틀, 보, 매력벽, 주계단, 기둥 이라고 해서 바지 보내주기 주요 구조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어 하나 글자 하나만 첨삭이 되어져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거든요. 사익기둥도 주요 구조부 아니고 최하층 바닥도 작은 보도 차양 5개 계단도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주요 구조부는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기본으로 좀 암기를 필요하고요. 바지 보내주기 주요 구조부. 시작. 바지 보내주기 주요 구조부라고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대한 거가 바로 제가 요 느끼는 거. 나와야 할 게 안 나오고 적체되어 있는 거. 첫 번째 저는 지하층으로 봅니다. 37에 안 나오면 38에 나온다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벌써 5년 정도 지났거든요.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30보다 1회 때 나오고 안 나온 거라서 6년 지났네 벌써 따지고 보면. 그렇죠? 37회니까 이제는요. 그래서 지하층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본다 한다면요. 일단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표면인데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하층인데 얼마나 밑에 있어야 지하층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좌우가 달라요. 경사가 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뭐다? 평균 높이를 구해요. 평균 높이가 그것의 무엇에? 층 높이. 층 높이는 윗면에서 윗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랫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윗면에서 윗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어지는 걸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한 번은 분명히 나와줘야 되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한번 써봐봐요. 에버리지가 2m고요. 층 높이가 4m예요. 2m 3m 써놓으세요. 그러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어주면 뭐라 봐주겠다 이걸? 지하층이라 봐주겠다.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뭐라 한다 우리가? 지하층이라 봐주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지하층은 층수 제외하고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뭐가 되어지겠다? 제외하겠다. 층수에서 제외되어지며 용적률 산정 시보다 연면적에서 제외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내용 설명 드리는 거고 4번은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하층은 침수 피해가 많아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지하층을 거실로 쓰지 마라. 이 부분도 법제 53조 1항이 신설됐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공간 거실로 쓰면서 비만이 와서 침수돼가지고 탈출을 못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거실은 뭐다? 지하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의미 이해하시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와야 돼요 이거는요. 전 느꼈어요. 나온다고. 됐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정의 좀 봐봅시다. 봐요. 건축물은 우리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겠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이 있는데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다.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이건 다 아는데 우리가 문제 나올 때만 소개하는 게 이거죠. 딸린 시설물을 포함해서 우리는 건축물로 봐줘요. 이게 은근 잘 나와요. 딸린 시설물을 포함해서 건축물로 봐준다. 그러면 굴뚝 같은 것이 딸려 있다면 뭐다? 이것도 건축물로 본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굴뚝 같은 거는 밑에 있지만 6m를 초과하면 원래 따로 축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굴뚝이라는 시설물을 주된 건물 지을 때 때를 같이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포함해 가지고 함께 하는 거다. 딸려 있는 거라면 똑같이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따로 이거에 대한 축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리미리 협의해서 축조 신고는 간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굴뚝 담장 등을 주된 건축물에 딸려서 때를 같이 하여 한다면 같이 건축물로 봐주는 거고 이거를 뭐다 밑에처럼 따로 분리해서 설치한다고 한다면 축조 신고가 필요한 공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면. 그래서 굴뚝이 뭐야 대표적으로 6m가 넘으면 축조 신고 해줘야 되거든 원래는요. 하지만 딸려서 한다면 똑같이 건축물로 보는 것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용어 정의와 연결돼서 뒤에 본론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부터 잘 아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도 건축물로 봐주는데 많이 물어보는 게 기억나시죠? 지하의 점포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많이 속여요. 지하의 점포도 뭐가 되어진다? 건축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혹시 뭐 강남역 이런 데 가봤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안 가봤다고 얘기했고. 가봤어요? 가봤을 거예요. 당연히 뭐다 가보면 상가 무지 많아요. 지하의 점포 다 건축물로 보는 거고요. 고가도로 위에도 건물 많아요. 한강다리 가봤어요? 뭐하러? 인생 끝내려고? 그게 아니라 가보면 카페 있어요. 중간중간에. 고가의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뭐로 봐주겠다? 건축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다 건축물로 봐주겠다. 건축물의 기본 정의 요즘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정의를 알아야 건축물이 종류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 정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은 따로 축조 신고하자. 그래서 외웠죠.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옹담. 2m를 넘는 옹벽 담장. 이건 뭐다? 축조 신고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넘는. 이 말이 포인트예요. 넘는다. 그러면 2m의 담장은 축조 신고 필요 없는 거예요. 넘어야 하는 거니까. 이옹담이 넘는 거예요. 사광장기첨. 시작. 사광장기첨. 단순히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광고판처럼 광고에 불과해요. 솔직히. 장식탑, 기념탑, 첨탑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광고 이외에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광고탑과 동일시합니다. 사광장기첨. 시작. 사광장기첨. 물어볼게요. 5m의 장식탑은 주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축조 신고해야 된다. 5죠. 분리되어 있는 경우고 따로 뭐 분리되어 있는 경우고 4를 넘었잖아. 5m인 거니까 신고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굴은 몇 월? 6월. 육굴철. 육굴철. 나 저번에 급성 장염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원인이 굴로 밝혀졌어요. 그렇죠. 집사람이 얘기했던가 그때? 비빔밥에 생굴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건 뭔 전략이냐고 물어봤더니 데쳤대요. 대충 데쳤나 봐요. 먹을 때부터 뭐가 안 좋더라고. 그러더니 주말에 아주 그냥 쫙 죽을 뻔했어요. 어쨌건 사광장기첨 육굴철. 시작. 사광장기첨 육굴철. 8고 8m가 넘는 고가수조. 그 다음에 5m가 넘는 5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30초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하 대표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하인 게 한 가지 있죠. 기계식 주차장. 이것만 이하예요. 나머지는 다 넘는 건데. 그렇죠? 기계식 주차장은 많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8m 이하일 때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로 봐주고 8m 넘는 기계식 파킹은 건물과 동일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특이하니까 하나만 이해하시고 2번 연속 나오고 안 나온 지 이것도 한 5년쯤 돼가요. 얼추 5, 6년 정도. 그래서 얘도 한 번쯤은 다시 물어볼 때가 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때 2번 나온 거 이외에는 그 전후에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뭐 바로바로 문제가 나온다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충분히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땐 주된 건물에 분리되어 있단 말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딸려 있으면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셨습니까? 보존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은 여러 가지로 또 분류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층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고층 건축물 쪽은 거의 매년 나온다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주의할 건 층이나 뭐가 높이가 다음에 이상. 시작. 층이나 높이가 다음에 이상이 되어지는 걸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시작. 층이나 높이가 다음에 이상이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라 고층부터 불러봐요. 시작.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인 걸 뭐라 불러? 고층이라고 하고. 또 고층은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는데 초고층은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 36회 문제 나왔죠. 그리고 고층 중에 초고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준초고층이라 부른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본 테마가 층 또는 높이가 동시만족은 아니에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48층인데 250m예요.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다. 오, 맞는 거죠. 하지만 50층 이상으로서 200m 이상이어야 초고층 건축물이다? 아닙니다. 제가 and라고 했죠. 이건 요건이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단어가 써져 있으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상이란 말이 안 붙어 있으면
포인트가 범주에 들어가 있나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50층 이상으로서 and 200m 이상 되어야 초고층이다? 이건 아니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니까. 하지만 50층이고 200m인 건축물은 초고층이다. 이건 맞지. 왜? 이상이라는 말을 안 썼으니까. 잘 들어봐봐요. 나올 때마다 왜 그래. 50층인 200m의 건축물. 이상이란 말 내가 안 했잖아. 50층으로서 200m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맞잖아. 조건이 만약 되니까. 포인트를 물어본 거잖아. 이상을 붙이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단어 같은 거 나오면 조문 그대로. 그리고 이런 건축물의 초고층 건축물은 불나면 도망가기 힘드니까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할 테니까 피난 안전구역 많이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했던 거고, 초고층 건축물이면 얼마마다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줘라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 되어지겠죠. 그 얘기든. 그리고 요번에 36회에 나왔던 것 중에 요거 고층 건축물이다. 그러면 고층 건축물에서 불났는데 뭐하자? 도망갈 방법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승강기를 타면 전기가 불타가지고 전선이 멈출 수 있으니까 안에서 연기로 취식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피난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다. 뭐라고? 고층 건축물 중에서 승용 승강기는 한 대 이상을 뭘로? 피난용 승강기로 만들어주라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죠.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건물과 다른 전력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환기나 불에 견딘 내화, 방화 구조 같은 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어진 고층들은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의 피난용이에요. 그래서 불나도 걔를 타도 됩니다. 아니, 타야 됩니다. 그래야 얼렁얼렁 대피할 수 있으니까. 계단도 불나면 굴뚝이야. 그래서 더 위험해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래층에 불났잖아요. 계단으로 가면 연기 때문에 죽어요. 위로 올라오니까 연기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면 문제 없겠습니다만 위층에 불났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는 활용해 주는 게 맞고요. 그 피난용 승강기 면적은 1제곱미터당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잘못됐어요. 이거 화살표가. 지우시고. 그렇죠? 피난용 승강기는 뭐다? 대당 6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화살표 잘못해서 고치세요. 됐습니까? 한 번 더. 피난용 승강기는 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화살표가 잘못 들어갔어. 됐죠? 이게 이제 36회 문제였죠. 그리고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기준은 뭐라 했어요? 제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이면 설치해 줘야 되고 31m 이상이면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 주면 된다. 31m 오버하면 비상용 승강기. 31m 하면 뭐 나오죠? 오버하면 비상용 승강기. 그렇죠? 또 비상용 승강기를 뭐라고 오해하죠? 비상시에만 쓰는 걸로. 그게 아니고 평소에 쓰는데 불나면 소방관에게 양보하세요. 이런 얘기. 그게 비상용 승강기예요. 알겠습니까? 평소에 쓰긴 씁니다만. 그래서 요즘 지어진 고층 등은 피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화재시 대피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고층이나 옛날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게 이런 승강기나 그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대피나 불났을 때의 위험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10층 넘게 살지 않아요. 항상 10층 아래쪽에. 그리고 집에 로프를 준비해 놔요. 평소에 대피 연습을 좀 하고 묶어가지고 빨리 묶어서 내려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어쨌든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 요번에 나올 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시작.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번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시험도 한두 번 나왔고요. 지나간 평가사 문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건축물 종류 중에서 다중이용과 준다중이용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아픈 과거지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판매서 같은 백화점 같은 게 무너지게 되면 정말 엄청난 위해를 주고 사상자가 생기거든요. 이때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1,5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좀 더 안전해야 하니까 구조기술사가 와 협력하는 등 좀 더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그를 규제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봐요. 첫 번째가 다중이용 건축물이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건 구조기술사와 협력하는 건물로서 어떤 종류가 있나 보는 겁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가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문종판 운의수가 시작. 그래서 오겠냐? 봐봐요. 그러면 건축물에는 좀 이따 배울 건데 30가지 정도의 건물의 용도가 있어요. 근데 30가지 용도 중에 문종판 운의수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6가지를 가장 위험한 6종 세트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고 불남은 사상자가 큰 거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다중이용 건축물로 구조, 기술사 협력을 요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시작. 문종판 운의수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근데 여기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뭘 제외하죠? 기억나죠? 동식물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 기억나요? 동식물원은 건물이 이렇게 5,000이지 이렇게 5,000이 아니에요. 이렇게 5,000이면 뭐가 됩니까? 구조 안전이 위험하진 않죠. 그래서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거 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평가사건, 중개사건.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판매 있는데 운수 중에는 여객용을 얘기해요. 화물용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운수는 여객용입니다. 화물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 그 다음 의료시설 중 뭐가 되죠? 종합병원이에요. 숙박 중 관광숙박. 문종판 운의수기 중에 운의수기는 또 세부 내용이 있으니까 운수 중 여객, 그 다음에 의료 중 종합병원, 숙박 중 관광숙박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못 맞춰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이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봐요. 뭐라고요?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이면 16층 이상이면 얘를 뭐로 봐주겠다? 다중이용 건축물로 봐주겠다. 시작.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준다중이용은 뭐가 될까요?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의 건축물로서 시작.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요?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준다중이용은 다중이용과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이용 외의 건축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종판 운의숙과 교노동 위관장이 추가되죠. 문종판 운의숙과 교노동 위관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뭐냐? 쌤, 겹치지 말라고 했는데요. 문종판 운의숙은 겹치는데요. 얘랑? 그쵸? 그럼 뭘 봐야 돼? 문종판 운의숙이 나오면 면적을 봐야 되는 거야. 그쵸? 1,000 이상 5,000 미만이면 준다중이용인 거고 5,000 이상이면 다중이용이겠지. 면적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하지만 교노동 위관장은 뭐예요? 여기 없으니까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교노동, 위관장, 위락, 관광육의 장례시설은 1,000 이상만 되면 무조건 준다중이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하지만 얘라고 하더라도 뭐가 됐든 16층 이상이면 그냥 다 다중이용입니다. 16층 이상은 뭐가 되는 거다? 용도와 관계가 없거든요. 용도 무관. 뭐라고요? 16층 이상은 뭐다? 용도와 관련이 없어요. 무조건 16층 이상은 그냥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요즘 물어봐요. 20층의 교육연구시설 뭐예요? 다중이용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20층의
뭐하죠? 바닥 면적 합계 6천의 교육연구시설 다중이용 건축물인 거예요. 16층 이상이면 용도 면적 안 따져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면 그닥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 특수구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시작. 얘도 뭐냐면 건물의 구조가 독특해가지고 무너지거나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구조기술사 협력 등을 요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봐요. 차양등이 3m 이상이 돌출돼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 있는데 뭐하죠? 건물이 있는데 3m 이상 차양등이 이렇게 돌출돼 있다. 한쪽만 고정돼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지나가는 삐뿔들이 잘못하면 차양등에 눌려서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해서 안 돼요. 3m 이상 차양 돌출. 그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시작.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이다. 여기 봐요. 기둥 사이 꼴랑 대봤자 10m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저건 5m 되겠나? 7m? 그런데 20m면 훨씬 더 가운데가 주저앉을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특수구조 건축물. 몇 m? 20m. 됐죠? 그 다음 새로 들어온 건데 여러분 봐요. 무량판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량판 구조가 뭐냐면 바닥판하고 기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판하고 이렇게 바닥판하고 기둥만 존재하고 뭐하고요? 그 보하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뭐하죠? 이와 같은 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바닥판과 기둥만 존재한다. 시작. 바닥판하고 기둥만 존재한다. 그래서 바닥판과 기둥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가 존재하지 않아서 뭐하죠? 이런 경우는 위험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량판 구조가 4분의 1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는 게 맞다. 바닥판하고 기둥만 있고 보가 없는 구조. 써놓든가 무량판 위에다가. 뭐라고요? 바닥판하고 기둥만 있고 보가 없는 구조. 이걸 무량판 구조라고 합니다. 시작. 바닥판하고 기둥만 있어. 뭐가 없어? 보가 없어. 그만큼 좀 더 뭐다? 불안한 거야. 건물이. 이런 경우는 높게 짓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거든. 따지고 본다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 보통 어떨 때 많이 하냐면 뭐 전시장 같은 거 있죠. 이게 시야 넓게 하려고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층고 높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삼풍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무량판 구조를 많이 해놓고 뭐 상대대야 큰 거 다 해놓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게 구조가 잘못해가지고 무너진 거야 그게. 따지고 보면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수한 설계 시공공법이 필요하다. 시작. 특수한 설계 시공공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봐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가지죠. 차양 3m, 기둥 20m, 무량판 구조 4분의 1 이상, 특수한 설계 시공. 네 가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집어넣으면 답이 돼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는. 실제 한 번 나왔어 문제가. 이해 가셨죠? 그 정도 건물 종류 세 가지는 기억합시다. 고층,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세 가지 종류. 이해해 보시고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 적용 대상 행위 봅시다.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켜고 목도 좀 돌리고 좋다.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주 그냥 궁둥이짝에 그냥 진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원래 그 처가댁 우리 당진인데 우리는 신송이거든요. 당진 쪽에. 평소에 안 막힐 때 주말에 가도 1시간이면 가요. 저희 집이 안양 쪽이니까. 그죠? 한 5시간 걸렸나 봐요. 서해안선. 엄청 막히더만요. 그렇죠? 그래서 막 뭐라고 했더니 친구는 부산 가는 중에 통화해 봤더니 9시간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왔는데 안 간다고. 세상에 너무 짧았어요. 보낸 시간이. 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 명절은 다다음 날까지 쉬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차라리.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딴 날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명절은 좀 다다음 날까지 쉬는 걸로. 하루밖에 없으니까 너무 바빠.
봐봐요. 어쨌건 고액애들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봅시다. 건축이 나와요. 적용 대상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이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뭐다? 중요하죠. 우리 뭐 개론 문제도 잘 나오고 공법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나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매년 나와요. 어디 나오든 간에.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건축물 봤잖아요. 그럼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가 대선하는 거와 리모델링하는 거와 용도 변경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의 종류는 일단 뭐예요? 신증, 개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매번 얘기하듯이 이전도 건축이에요. 신증, 개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신증, 개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축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 건, 그러면 이전부터 간단히 얘기해 주면요. 그럼 이전에 대한 부분이 참 문제가 잘 나와요. 이전은 건축이 아니다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전은 뭐냐면 아까 배웠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거예요.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는 것을 해체하지 않는다. 됐죠? 그러면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는데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기바보 지주를 뭐하지 않고 건들지 않고 살짝 들어서 옆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했는데 그게 되냐 임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건축물 정의 얘기할 때 콘크리트로 지은 거라고 했어요? 왼쪽 페이지에서? 아니잖아. 그렇죠? 지붕 앤드 기둥호와 벽이 있는 것과 딸리 썰물, 지하 고가의 사공정사창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도 있지만 판넬일 수도 있고 목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막 같은 거 있죠? 원두막 같은 거. 그런 거 주문하면요. 한 달 후에 건물 다 져서 갖고 와요. 그럼 내려가지고 그냥 배관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꼭 이렇게 콘크리트 지어진 건축물만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술력이 이런 건물도 옮길 수 있어요. 사실. 옮긴 사례도 많이 있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 근데 또 뭐라고 많이 나올까요? 이전은 건축이 아니다. 첫 번째 오답. 두 번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이전 X.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해 가십니까? 이 정도 이전 기억하시고요. 신축과 증축은 차이가 뭘까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여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그렇죠? 없는 대지에 뭔가 새로 지면 신축.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이 있는데 높여 짓고 넓혀 지으면 증축. 됐습니까? 그래서 신증축의 구분은 기존 대지에 건물이 없냐 있냐의 차이점인데 하나쯤에 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축은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지어도 신축으로 봐요. 시작.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지어도 뭐로 봐주겠다? 신축으로 본다는 거고, 증축은 꼭 면적이 증가돼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증가되면, 내가 각각이라고 쓰라 했죠. 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증가되면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증축이라고 해요. 지문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의 증가가 없이 단순히 높이만 증가되어도 증축일 수 있다? 있어요. 기둥이 낮아가지고 지붕이 낮아가지고 기둥만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붕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면적은 안 늘었어요. 지붕만 올라간 거지. 높이만. 이것도 뭐예요? 증축이에요. 그래서 면적, 층수, 높이가 보통 수반되는 게 일반적이긴 해도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올라가면 증축이다. 각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계제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보자면 계제축의 공통점은 뭘까요? 면적이 늘지 않는 거예요. 종전 범위 내.
시작. 종전 범위 내로 짓는 게 다시 짓는 게 개축이고 재축이란 말이죠. 종전 범위 면적을 오버하면 안 돼요. 종전 거보다 다시 짓는데 종전 범위 내야. 그럼 차이점은 뭐냐? 개축은 전부나 일부를 인위적으로 부신 거예요. 시작. 전부나 일부를 인위적으로 부셨다. 또는 뭐가 됐다? 종전께 천재지변으로 멸실됐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부신 거면 해체한 거니까 개축인 거고,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걸 다시 지었다면 이건 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개재축은 뭐다? 면적은 늘지 않으면서 원인이 인위적 해체이면 개축, 천재지변 멸실이면 재축,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원인 분류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나올 때 요즘에 핫한 게 뭐냐면 재축과 관련된 부분이 좀 핫한데, 재축을 물어볼 때 종전의 범위 내라고 했는데 그 종전의 범위 내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는 것이죠. 그럼 봐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살짝 쓰려면 쓰든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동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A동의 연면적이 있을 테고 B동 연면적이 있겠죠. 그럼 하나의 대지 여러 개 건물이 있으면 연면적을 합친 걸 연면적 합계라고 해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친 게 연면적이지. 근데 한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으면 이건 연면적 합계라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A동 연면적, B동 연면적, 연면적 합계.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연면적 합계가 이랬었는데 불나서 멸실됐어요. 됐죠? 이거를 뭐 하려고 그래 이제? 재축하려고 그래. 재축.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재축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됐죠? 근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예요. 같거나. 낮췄으니까. 이해가셨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동수하고 층수하고 높이도 종전 거 이하여야 돼요. 이거를 사실은 모두 갖춰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얘 때문에 이건 재축일 수가 없는 거야. 넘어갔으니까. 이해가셨죠? 그러나 이거는 재해를 보신 분들이니까 니은번만큼은 특례를 줘요. 단 종전 규모를 초과했어도, 시작. 종전 규모를 초과했어도 법령 조례에 모두 적합하다면 동수, 층수, 높이 중 뭐라도 하나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냥 재축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는 겁니다. 뭐일 때?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을 때. 연면적 합계는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동수, 층수, 높이는 그 중에 뭐라도 하나가 법령 조례에 적합한 경우일 때 한해서만큼은 넘어도 그냥 재축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 따라해 보세요. 재축의 종전 규모 이하는, 시작. 재축의 종전 규모 이하는 연면적 합계도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고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축이니까 동수, 층수, 높이만큼은 단서가 있어서 그 중에 뭐라도 하나가 증가됐을 때 법령 조례의 근거가 있다면 초과해도 재축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동수, 층수, 높이에 대한 특례인 거지 연면적 합계의 특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시작. 동수, 층수, 높이 중에 대한 특례지 연면적 합계에 대한 것은 특례가 없다. 무조건 종전권 이하여야 됩니다. 특례는 뭐가 있는 거다? 동수, 층수, 높이에 대한 것이 법령 조례에 적합한 근거가 있다면 이하 넘어도 재축으로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기읍번은 여러 번 나왔는데 니은번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아직 없어요. 문제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나와야 한다. 아마 니은번 파악하느라고 시간 좀 걸리나 봐요. 매년 출제위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양반들도 자기 전공도 아닌데 문제 내려면 힘들겠지. 우리야 맨날 보는 거지만 그들은 처음 보는 거 내는 거잖아. 사실은. 자기 분야에 여러분 공법 문제를 낼 때는요. 어떤 교수건 자기 분야는 30%도 안 돼요. 자기 전공 분야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비전공 분야입니다. 공부해서 내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바뀐 거나 좀 복잡한 조문은 안 내요. 일반적으로.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재수없어 하지 말고 사실이 그래.
지금 우리 중개사 출제하는 교수들 다 나보다 후배야. 일반적으로. 지금 다 애들 40대 초중반밖에 안 됐어. 어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증계제의가 바로 뭐가 되어진다? 건축이 되어지겠죠. 신증계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신증계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 좀 봐보세요. 대수선. 또 팔 좀 들고. 또 분위기 다운됐어요. 와요. 너무 명절 때 힘들었어요? 좀 명절은 너무 감동 소비가 커요. 돈도 많이 나가고, 감동 소비도 크고, 그렇죠? 막 화는 나는데 말은 못 하고, 그렇죠? 다 그렇죠. 나만 그래요? 어쨌든 그 얘기들 보시면 돼요. 참 우리 엄마는 이상해요. 돈 낼 때만 되면 나를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매형이 내면 안 돼요? 나만 내야 되나? 꼭 네가 내야 된대 나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대수선 좀 봐보세요. 입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빡신 건데 건축만큼 빡신 행위는 아니지만 큰 수선이에요. 그걸 뭐라 하죠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대수선. 건축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수선 문제가 나올 때는요 자꾸 헷갈려요. 증계 재축을 내면 대수선과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대수선은 건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행위는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이다. 뭐라고요?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이니까 건축만큼은 아니어도 이 법의 허가신고의 규제를 가하고 통제를 가해야겠다. 이게 대수선이거든요. 첫 번째 봐볼게요. 제가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잘 들어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보를 증설해체를 하거나 오와 시작.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읽어봐요. 이렇게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첫째 문장입니다. 그럼 뭐가 센 거야? 증설해체가 셉니까? 수선 변경이 셉니까? 증설해체. 그러면 증설해체인 경우는 개수가 몇 개든 관계없다는 거야. 말해봐요. 시작. 보를 여기 시작.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러면 증설해체는 1개도 2개도 대수선인 겁니다. 하지만 수선 변경이라고 나오면 3개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물어봐요. 보 1개의 증설 대수선이다. 증설 해체인지 수선 변경인지 단어를 들어야 돼. 한 번 더. 보 2개의 증설 대수선이다. 오 증설이잖아. 보 1개의 수선 변경 대수선이다. X죠. 수선 변경이면 3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다음 문장 불러볼게요.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시작.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럼 물어볼게요.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다. 이상이어야 하니까. 이해가셨죠? 하지만 증설해체면 면적이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불러봐요. 연습.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다음 거.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그 다음 거. 외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이게 대수선 5종 세트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원래 5줄을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내가 또 하루 한 문제 할 때 건축법 파트 가면 쭉 드릴 거예요. 나중에 또.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하루 한 문제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선 사업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쉽게 말하면 또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루 한 문제 진도는 언제 끝나요? 10월 초에 끝나요. 전범위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해당 법마다의 조문을 중요한 걸 내가 넣어주는 거야. 조문 그대로 다 적어놔야 돼. 그렇죠? 그게 1년 쌓이면 그게 한 5, 60회 정도 됩니다. A4지로. 그때 돼서 자료를 드릴 거야, 내가. 안 적어본 분들을 위해서 10월 초에 한 방에 드려, 복사해서. 그러면 풀어보셔, 다시 한번. 마무리 이론 자료야, 총정리. 나름대로 서비스를 하는 거지, 내가. 1년을 모아놓고. 보십니다. 이게 바로 5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내기지 마. 시작. 내 수선이라고 증설의 차요. 내 수선이다. 방주다. 내 선이요. 시작. 뭐 짧게 하네. 보내기지 마. 방주다. 내 선이요. 시작. 보내기지 마. 방주다. 내 손이요. 이거예요. 그러면 방화벽, 방화구획은 개수 면적 관계없어요. 증여수변. 다 대수선.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요게 잘 나와요. 주피특. 이거의 증여수변이에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마찬가지. 개수와 관계없이 증여수변 모두를 뭐로 봐요? 대수선으로 봐요. 이해가십니까? 다만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잖아요. 내기, 바보치, 주계단. 근데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요구조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도 증여수변한다면 대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헷갈려요. 주피특의 증여수변, 주피특의 증해수변. 시작. 주피특의 증여수변입니다. 그 다음 다가구, 다세대의 가구세대 간 경계벽의 증여수변도 뭐로 봐주겠다? 대선으로 봐서 보내기지만은 증설액체를 수선변경을 구분해야 돼서 따로 만든 거고 방주단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증여수변을. 그래서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선이요. 시작.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선이에요 라고 확인해 줘야 되고요. 어쨌건 대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증계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증계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음에 보내기지마 방주다의 행위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선도 35회 때 문제였어요. 그렇죠? 항상 나올 때 횟수를 봐야 되는데 이 내용별로 매년 나오는 게 있고 주기가 2년인 게 있고 3년인 게 있고 5년인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수선은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 3년에 한 번 걸 물어볼 수는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요. 기본으로 건축과 비교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리모델링 봅시다. 해봐봐요. 리모델링이란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 시작. 대수선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리모델링은 절대 신축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당연히 재축도 아닐 테고. 이해가십니까? 대선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 리모델링 전개도 나오면 은근히 헷갈려요. 불화를 억제하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신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가셨습니까? 기본 정의.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다 이제? 용도 변경이에요. 그러면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 대선, 리모델링은 받고 나머지 남은 게 뭐다? 용도 변경이라는 건데 용도 변경이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매번 설명한 거. 단독주택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 단독주택인 건물을 뭘로?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럴 땐 뭘 받아라? 허가를 받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위험하지 않게 이걸 이렇게 바꾼다면 뭐가 된다? 신고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용도 변경은 위험한 것으로 바꾸면 허가 받으시고요.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것은 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변경 문제를 봐줘야 되고 용도 변경이 거의 매년 나오는데 작년도 왜 안 물어봤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정도는 다시 물어볼 때가 됐구나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하나 주의할 건 그러면 용도 변경을 보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용도 분류부터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도 분류부터 확인해 보자.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된 거 30가지가 있는데 30가지의 건물 용도를 봐주자.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저번에 앞에서 용도 지역 볼 때도 한번 얘기했죠. 사진 보여주면서. 기억나시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라 했어요, 제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 4가지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독, 공동 구분은 하도 얘기해서 알아요, 이제. 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다가공, 단독주택. 불러봐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다가공, 단독주택. 그 다음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입니다.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이거 모르는 삐뿔은 없어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안 해. 다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공법 문제가 나올 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종근생과 이종근생을 구분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마다 제가 저번에 내용에서 그림에서 1, 2종 근생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요 그림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안 보여줬어요? 처음 봐요? 하지매 맛있답니까? 얘기했는데 봐요. 어쨌든 건축법에는 30가지의 건축물에 일단 용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가깝고 인접한 곳에 근린생활설이 있어요. 가깝고 인접한 곳에 생활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봐요. 보건소, 우체국, 의원, 휴게음식점, 목욕탕, 방송국, 파출소 이런 주변에 있잖아. 동사무소 이런 것들. 이게 다 근린생활설인데 그 근린생활설이 일종근생이라는 것과 이종근생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지 이게. 그러면 1, 2종 근생을 구분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봐요. 보통 1종 근생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근데 2종 근생은 일정보다 큰 규모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1종 근생은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데 생활 위해를 주지 않는 것 정도가 되어지고 2종 근생은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규모만 따져본다면요. 휴게 음식점이 있다.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동네 김밥집 같은 거. 이게 3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1종근생이지만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2종근생이 돼버려요. 이게. 면적에 의해서 1종근생인 거와 2종근생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냥 뭐가 되죠? 노래 연습장 있죠? 이건 면적이 얼마든 다 2종이에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 술 먹으니까 면적이 얼마든 뭐예요? 2종근생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1종은 생활위해가 없는 거, 2종은 어느 정도 생활위해가 있는 거. 뭐 하나 물어봐요? 단란주점. 2종이죠. 나는 1종이면 좋겠는데 어쨌든 2종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규모 종교 집회장 2종이에요. 시끄럽거든. 많은 사람 모이니까. 독서실 기원 어떤 분이 조용하잖아요. 조용해도 사람이 많아. 사건이 생겨. 2종근생이에요. 동네 한의원 1종, 일용품점 1종, 다 1종이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면적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1, 2종 구분이 되어지는 건 따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기본 패턴만 먼저 알고 있고, 일단은. 다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공간정보법 배우듯이 지목처럼 샅샅이 외우긴 힘들어, 이거는요. 너무 많아서. 쉬었다가 연결합니다. 이게 놔두면 녹는구나.